만약에 말이죠,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한 종목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몇몇 기업들이 막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10년 후, 그러니까 2035년에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난 10년간 시장을 압도했고 앞으로의 10년도 지배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두 기업, 바로 넷플릭스와 쇼피파이의 성장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단순히 이 두 회사가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할 거라고 보는 그 핵심 엔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속을 좀 시원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각 회사가 경쟁자들을 물리치려고 쌓아올린 성벽, 이른바 경제적 해자는 얼마나 튼튼한지, 또 미래를 위해 어떤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스트리밍의 제왕 넷플릭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지금 넷플릭스의 위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2015년 이후 성과만 봐도 시장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넷플릭스의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같은 거대 경쟁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네, 맞아요. 그 스트리밍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말이죠. 네, 그때 넷플릭스의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제 넷플릭스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그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거든요. 넷플릭스는 그때 몇 가지 아주 영리한 전략적 변화를 통해서 보기 좋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실적보다 더 주목해야 할 신호가 있었어요.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Free Cash Flow요. 잉여 현금 흐름.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렇죠. 이걸 제일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가정의 월급에서 카드값, 공과금, 대출이자 같은 필수 지출을 다 빼고 남은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이걸로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갖고 싶었던 걸 사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죠. 기업에게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매출만 큰 회사가 아니라 실속 있게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넷플릭스는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던 그 시기에도 이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좋아졌어요. 이게 바로 넷플릭스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겉으로는 막 전쟁터에서 싸우느라 정신없어 보였는데 뒤로는 차곡차곡 비상금을 쌓고 있었던 셈이군요. 자, 그럼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넷플릭스가 앞으로 10년을 위해 준비한 성장 동력은 뭘까요? 첫 번째 엔진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네트워크 효과의 강화입니다. 이건 넷플릭스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죠. 구독자가 늘면 시청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기가 막힌 콘텐츠를 만들거나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에 이끌려서 새로운 구독자가 또 유입되고요. 이 선순환 구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넷플릭스 추천 목록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할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그게 바로 수억 명의 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진 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는 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라는 영토를 넘어서 바로 스포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아, 이 얘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동안 디즈니의 ESPN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수십 년간 꽉 잡고 있던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넷플릭스가 도전장을 내민다는 건데 이게 정말 승산이 있는 게임일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스포츠 중계권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다른 기업들을 파산시킨 전례도 있잖아요. ESPN도 요즘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넷플릭스 진짜 야망이 숨어 있어요. 넷플릭스의 목표는 단순히 스포츠 콘텐츠를 추가한다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영화, 드라마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스크린 타임을 독점하는 어텐션, 그러니까 주의력 제국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텐션 제국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는 이미 각본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거의 정복했어요. 하지만 저녁 황금 시간대에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마지막 미개척지가 바로 생방송 스포츠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디즈니 플러스나 HBO가 아니라 TV에서 하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그 자체가 된다는 거군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 전략이 더 명확해져요.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NFL의 크리스마스 경기 중계권을 따냈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축제인 UEFA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 입찰까지 계획하고 있죠. NFL의 챔피언스 리그까지요? 네, NFL이 미국 시장의 집토끼를 확실히 잡는 전략이라면 챔피언스 리그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라는 산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카드인 셈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규 구독자, 시청 시간, 그리고 광고 수익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끌어올리려는 거죠. 이 그림을 더 크게 보면 넷플릭스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가 무려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와, 800조요? 네, 현재 연 매출이 약 433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성장할 공간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죠. 와, 그냥 컨텐츠 하나 추가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보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넷플릭스가 우리 거실의 모든 스크린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군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가 우리 여가 시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우리 소비 생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가 있죠.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아주 좋은 연결점이네요.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의 지배자라면 쇼피파이는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라고 하면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만들게 해주는 서비스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인디 브랜드나 작은 공방들이 쇼피파이로 만든 사이트를 쓰는 걸 종종 보거든요. 코딩 하나도 몰라도 정말 예쁘고 근사한 상점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쇼피파이의 진짜 무서움은 상점을 만들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상점을 연 이후에 모든 골치 아픈 과정을 해결해주는 뭐랄까 통합 운영체제라는 게 핵심이에요. 통합 운영 체제요? 네, 예를 들어보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재고 관리해야죠. 주문 들어오면 포장해서 배송해야죠. 결제 시스템 연동해야죠. 고객 데이터 분석해서 마케팅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도 바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하잖아요. 쇼피파이는 이 모든 걸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 빌더가 아니라 온라인 장사에 필요한 모든 연장을 갖춘 거대한 공구함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쇼피파이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져요. 바로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스위칭 커스트. 전환 비용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꾸려고 하면 단순히 기계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동안 쌓아모은 앱 수만 장의 사진,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에 익은 사용 방식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쓰던 거 계속 쓰게 됩니다. 쇼피파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쇼피파이 생태계 안에서 결제, 배송, 재고, 마케팅 시스템을 몇 년간 구축해 놨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면 이 모든 걸 버리고 맨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 고통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판매자들은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쇼피파이를 계속 성장시키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자물쇠 효과 덕분인지 쇼피파이의 매출 성장세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다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라는 점은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점도 솔직하게 짚어야죠. 하지만 여기서도 넷플릭스처럼 긍정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쇼피파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처럼 되겠다면서 직접 물류센터를 짓는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런데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자 과감하게 그 물류 사업부를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익률, 마진,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잉여 현금 흐름까지 모든 재무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건 무조건 성장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아주 영리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한 셈이네요. 그런데 쇼피파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커머스라는 거대한 순풍이죠. 테일윈드라고 하죠.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조차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0%가 채 안 됩니다. 아직도요? 네, 즉 100만 원어치 물건이 팔릴 때 아직 80만 원어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될 시장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쇼피파이는 그냥 그 흐름에 몸만 맡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인공지능과 커머스의 만남이라니 이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건 쇼피파이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상거래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제 쇼피파이를 쓰는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챗GPT와 대화하는 그 창 안에서 직접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챗GPT한테 친구 집들이 선물로 3만 원대 향초 좀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바로 쇼피파이에 입점한 가게의 향초를 보여주고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판매 채널 하나가 늘어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검색 엔진을 거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구매가 일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쇼피파이 판매자들의 총 상품 판매량과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죠. 와, 정말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두 기업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포츠라는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면서 우리 시간의 완전한 지배를 꿈꾸고 있었고요. 쇼피파이는 높은 전환 비용이라는 강력한 성을 쌓아놓고 이커머스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 같은 신기술과 결합해 상거래의 미래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죠. 첫째, 각자 자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리더라는 점. 둘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 넷플릭스의 데이터 생태계나 쇼피파이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10년을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지 그들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엿보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콘텐츠, 인공지능, 그리고 상거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일상에 AI가 더 깊숙이 스며들수록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컨텐츠와 커머스의 결합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미래에 단순히 적으냐는 것을 넘어 그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직접 설계하고 주도할 기업은 과연 어떤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